취향으로 호불호를 얘기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그것이 어떤 판단이나 평가의 어떤 잣대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두 번째 측면은 도덕. 도덕은 두 측면인데 하나는 이제 이혜훈 씨 쪽에서 일어나는 일. 국힘당은 당에서 제명해버리고 배신자라 그러고 변절했다 그러고 뭐 부역한다 그러고 이런 말을 막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적 도덕적 기준인데 그 어제까지 얼마 전까지 그 무슨 윤석열 옹호하던 사람을 내란 청산한다면서 지지자들을 뭘로 보고 그런 사람 아니 우리 진영에는 그만한 능력자가 없어? 왜 마음대로 하는데? 이게 정치 도덕적인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예. 그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건 이제 이혜훈 씨는 그 문제를 자기가 감당해야 되고요. 이쪽은 이쪽대로 이 대통령도 본인이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빨강색, 파랑색 이런 얘기를 이제 국무회의 때 하신 것 같고요, 대통령은. 그거는 이제 그런 잣대에서 볼 수 있다고. 근데 그것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는 세 번째 기준이 목적 합리성이라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를 해요, 논리적으로. 본인 스스로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 저 이혜훈이라는 인물이 그게 적합한 도구인가? 그게 뭐,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혜훈 씨가 일을 잘해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그렇죠. 일을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와서. 이제 그게 비평의 초점이 돼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걸 평가를 하려면 지금 언론에서는 뭐 사상 첫 기획예산처 장관이었는데 아니거든요. 예전에 여러 사람이 기획예산처 장관이 있었어요.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거죠. 나중에 기획예산처 장관실에 뭐 이렇게 역대 장관 붙이면 앞에 서너 명 앞에 붙게 돼요. 근데 이제 그러면 기획예산처가 뭐 하는 데냐 정확하게. 지금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합니다. 탑다운 방식으로 복지부 얼마, 재경부 얼마, 농림부 얼마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건 실무적인 게 진짜 루틴한 일입니다. 그 일의 주무부처라는 게 첫 번째고요. 그건 사실 그렇게 특별한 능력이 필요 없어요. 대통령이 이쪽 늘려, 저쪽 늘려, 이쪽 줄여 이렇게 하면 그거 맞춰서 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제 더 중요한 건데 두 번째는 예산 편성과 집행,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올리는 거예요. 이게 되게 묘한 건데 다 공격합니다. 이제 그 전에 20년 전에 기획예산처를 보면 기존의 부처들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문제 사업 있잖아. 문제 사업을 다 PPT 띄워가지고 이거 문제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언제까지 할까? 이거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국가재원배분회의를 가면 그 디펜스 하는 게 어마어마하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뭐 농림부하고 복지부하고 뭐 농어촌 특별회계 관련해서 뭐 농어촌에 뭐 건강보험료 지원하는 뭐 예산 뭐 이런 거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거를 서로 간에만 밀고 당기고 이렇게 날립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느 부처에서 떼서 저쪽으로 넘기고 그 대신에 저쪽 거는 떼서 이쪽으로 붙이고 뭐 이런 작업들이에요. 근데 그게 합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맨날 장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거기서 그 문제 딱 붙여놓고 한쪽 장관이 밀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쌀벌했습니다. 그 재원배분회의라는 게. 근데 그때 그거를 주도하는 게 기획예산처. 만약 이재명 대통령께서 20년 전의 기획예산처 참여정부 시절에 그 시스템을 참고를 한다면 틀림없이 그 업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서 데리고 온 거죠. 제가 추측하기에 저는 특별한 정보는 없는데 이게 장관들 정신이 반이잖아요. 맺고 끊고 탁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안면 몰수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쪽 계열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아름아름하니까. 그래서 제가 추측한데 그래서 어느 부처를 쓸까를 하다가 그리고 이제 보수 쪽이 원래 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일 중시하는 집단이에요. 충돌이 많이 생기겠지만 일종의 그 항알레르기 약품 투입하듯이. 근데 저는 그거는 괜찮은 발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일종의 브레이크거든요. 한쪽에서 늘리고 싶어 하는데 이쪽에서는 일단 무조건 반대로 하는. 그러니까 강력한 브레이크를 하나 갖다 놓으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이게 통합 이미지도 있고. 근데 이제 이혜훈 씨가 그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물음표예요. 왜냐하면 기다 아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없어요. 아니 물론 장관 해보기 전까지는 잘할지 못할지 몰라요. 저도 장관 갈 때 엄청 전문성 없다는 비난 엄청 받았고요. 그다음에 뭐 그랬습니다. 그러고 말 싸가지 없게 한다고 막 여당에서도 반대가 많았고. 해보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네요. 국무위원은 사실은 위상이 장관은 국무위원이잖아요. 국무위원 중에 국무위원 청문회입니다. 국무위원 중에 특정 부처를 맡기는 거거든요. 구조는. 그러면 그 국무위원은 그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국정 전반에 대해서 다 의견 개진할 수 있고요. 국무회의에서. 그리고 그 분야에서는 대통령의 대리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 중첩된 업무 통폐합하고 그다음에 효율성 떨어지는 사업들 정리하고 그 대신에 이러이러한 꼭 필요한 신규 사업들 하고 이렇게 구조조정의 방침을 딱 주면
그 구조조정 방침을 가지고 가서 관철할 수 있는 실무적 능력이 있냐. 이게 국민의힘이 이해운 지명 철회 국면에서 보여주는 행태를 보고 있으면 정치가 어디까지 비겁해질 수 있는지 그 끝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심을 읽고 지명을 철회하며 결자해지의 결단을 내렸음에도 국힘당은 오히려 이때다 싶어 억지 비판의 판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휘두르는 칼날은 결국 자신들의 치부를 드러내는 자충수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가장 실수하게 만드는 대목은 이미 지명이 철회된 사안을 두고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며 검증 라인을 문책하라는 억지 불이기입니다. 대통령이 국민의 평가를 수용해 결론을 냈다면 그것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입니다. 그런데도 국힘당은 마치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것처럼 고함을 지릅니다. 정작 사과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해운은 외부 인사가 아니라 보수 정당에서 5번이나 공천을 받고 3번이나 금배지를 달았던 당신들의 핵심 자산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을 우수하다고 보증서주며 국회로 보낸 정당이 이제 와서 청와대만 탓하는 것은 양심의 부재를 넘어 인지부조화에 가깝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김현지 실장의 이름을 굳이 끼워 넣는 대목에서는 국힘당의 조급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논리적 빈틈을 소음으로 가리려는 낡은 수법입니다. 관련 없는 이름을 던져 시선을 돌리려는 시도는 오히려 국힘당이 지금 얼마나 내몰려 있는지를 증명할 뿐입니다. 대표가 단식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고도 지지율이 곤두박질치며 이제는 20%의 마지막 지지라인까지 깨져버릴 수 있다는 충격적인 상황,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힘을 향해 오히려 반문하고 있습니다. 상대를 향해 검증 실패를 외치기 전에 당신들 당의 검증 시스템이 왜 그토록 중대한 문제들을 우수로 판정했는지 그 기록부터 국민 앞에 공개하는 것이 순서 아닙니까? 여기에 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끌어들여 판을 흔들어보려 하지만 이 역시 제 발등을 찍는 격입니다. 공천 헌금은 어느 한쪽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권 전체의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홍준표조차 과거 보수 진영의 노골적인 공천 뒷거래 실태를 폭로하며 자성의 목소리를 낸 바 있습니다. 1억, 5억, 10억. 일반 서민들은 꿈도 못 꾸는 금액을 자신들은 국회의원 금배지를 달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천이라는 권리를 주는 것만으로 더러운 돈을 받았다는 증언들. 민주당은 최소한의 정치적 책임을 지기 위해 관련 인물들이 탈당하고 수사에 응하는 모양새라도 갖췄지만 국민의힘은 김정재, 윤상현, 나경원 등 자당 의원들을 둘러싼 숱한 의혹 앞에서는 철저히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깨끗하던 개혁신당 최고위원 또한 이름이 언급되며 자진탈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남을 때릴 때만 엄격하고 내 허물 앞에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위선이야말로 지금 국힘당이 보여주는 본질입니다. 심지어 청문회에서 갑질 폭로의 주역으로 세운 인물조차 알고 보니 국힘당 소속 기초의원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증언인 양포장했지만 결국 자기 당 사람을 앞세워 만든 기획된 연출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그나마 남았던 설득력마저 갉아먹었습니다. 이처럼 앞뒤 안 맞는 자충수를 반복하는 것은 판단력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고백과 다름없습니다. 이해운 지명 철회는 이미 끝난 사안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시스템의 정비와 책임의 이행입니다. 민주당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최소한의 정치적 조치를 취하며 생존의 길을 모색할 때 국민의힘은 오로지 남 탓과 프레임 전환에만 골몰하며 스스로 고립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자기 발밑에 오물은 외면한 채 남의 티끌만 공격하는 정당에게 국민이 줄 수 있는 자리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억하십시오. 상대를 향한 손가락질보다 무서운 것은 당신들을 지켜보는 주권자의 차가운 시선입니다. 사실 보수 진보 양쪽에서 다 부정적인 평가가 좀 있었고요. 특히 이제 진보 쪽에서는 대통령의 의지가 있으니까 의지를 좀 존중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지지자들도 있어서 좀 유보 쪽으로 좀 빠져 있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인사청문회 이제 시작할 때 이제 부정 청약 얘기 나왔을 때 그러니까 아들이 파혼 위기였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서 네. 저는 기발하긴 한데 과연 이게 불법 논란을 빠져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아들의 그것을 드러내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기 때문에 얘기를 그동안에 못했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며느리죠. 본인은 약혼이라 그러니까 예비 며느리라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 며느리가 전입하고 빠져나가는 시기가 굉장히 이상했어요. 그랬죠. 네.
그러니까 청약에 딱 맞춰서 어떻게 며느리가 주소지를 옮기는 모습들을 보였는가 이렇게 생각해보고 아예 그러면은 지금 뭐 파혼이 됐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또 같이 살아요. 이런 게 좀 설득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그리고 연세대 부정입학 문제 나왔을 때도 네네. 시부의 그 훈장이 국위 선양에 뭐 기여를 했다거나 이런 식의 이유가 됐다고 하는 것도 그리고 약간 후보자의 갸우뚱하게 남편이 그때 만들었고. 연세대 아마 연세대 경제학과 예. 교수죠. 지금도 경제학과 교수인데요. 이런 점들이 이건 뭔가 좀 이상하다. 이런 좀 의문을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더 자고우면할 필요가 없겠다 이렇게 봤던 것 같고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3명이 이제 낙마하는 동안에 이재명식 독특한 인사 스타일이 있어요. 제가 네네, 보니까. 뭐죠? 자진 사퇴를 잘 안 시켜요. 지명 철회를 해요, 본인이. 지난번에 이진숙 후보자도 지명 철회했거든요. 그러니까 강선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이기 때문에 지명 철회한다는 거는 본인이 받아들일 때 모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내가 잘못 인사를 했어요라고 대통령이 인정한 거나 다름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명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후보자 입장에서도 모욕적이고 네.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가 인사권자가 자신의 인사가 잘못됐다, 잘못됐다고 실패했다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거 보통 어렵거든요. 네. 정물 라인이 움직여서 자진 사퇴 쪽으로 좀 설득을 하기 나름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까지 상황을 올 때까지 인사청문회는 그래도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 본인이 탕평이나 이런 기본적으로 인사 원칙이나 철학에 따라서 임명을 했었는데 그걸 쉽게 걷어들이지 못한 측면도 있고 또 앞으로 통합형 인사를 계속 하고 싶은데 이번에 이혼 후보자가 일종의 본보기가 되면은 어느 누구도 사실은 인사청문, 그러니까 그 동의를 하기 어렵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점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해서라도 인사청문회까지는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요. 인사청문회 보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해야 될까 뭐 고민을 했겠지만 떳떳하게 내가 그냥 지명 철회하는 게 낫겠다. 물론 이혼 후보자가 스스로 자진 사퇴를 잘 안 했을 것 같긴 해요. 스타일로 봐도. 그렇긴 해도 결국은 인사권자가 나 지명 철회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사퇴하시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걸 어떻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 그냥 지명 철회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책임을 굳이 회피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재명 대통령식 인사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런 인사 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의문을 갖잖아요. 또 아마 당분간은 어려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도전을 계속 할 것 같아요. 저는. 이런 그 문제는 네. 조금 더 있다 하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국정 운영 지지율이 50% 후반대에서 60% 초반대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좀 타격을 받을까요? 아니면 타격이 거의 없을 걸로 보이십니까? 저는 그게 큰 타격이 없을 것 같아요. 이미 반영이 다 돼 있다고 보이고요. 만약에 이게 부정적 여론을 끼치는 상황까지 간다고 하면은 진즉에 사실 여론조사에 반영이 됐어야죠. 많이 됐어야죠. 네네. 보통 예전의 경우에는 이전 정권들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청문회가 시끄럽게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한테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지지율도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게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도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렇긴 하더라도 지금 민주당의 통합 논의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러운 상황인데 네. 이것까지도 얹어지거나 물론 이제 이건 결과적인 얘기입니다만 이해찬 총리 네. 별세 문제도 끼어 있는데 계속 이렇게 시끄럽게 간다고 하는 건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이슈를 잡아먹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시기상으로 봤을 때 빨리 결단한 건 오히려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 기자. 네. 어제 지명철의 소식이 전해진 직후 네. 민주당 의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실 어제 민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과의 재경이 일정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일정을 잡으려고 계획하던 중이었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청와대에서 지명 철회 결정을 내면서 좀 당황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조승래 사무총장 간담회에서만 해도 조승래 사무총장이 현재 여야가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한 계획 일정을 협의 중에 있다. 아직 뭐 결정난 거 없다. 좀 더 이번 주 중을 좀 지켜봐야 한다라고 해서 이번 주 중에 계속 기나긴 청문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기나긴 좀 협상 등이 오가지 않을까 했는데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바로 홍익표 정무수석이 직접 지명 처리를 발표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는 역시 이재명 대통령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선이 됐다고 하셨는데 앞서 기자회견 때 언급을 한 게 그 부분이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지를 않습니다.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뭐 국회는 상관없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도대체 뭐 몇 명이 임명이 된지도 모르겠어요. 국회 인사청문회 없이. 자, 그런데 지금 보수 이쪽으로의 통합, 확장, 실용 이것이 인사 기조인 것인데 그렇죠. 이걸로 좀 막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누가 더 이상 이번에 상처는 이혜원 후보자만 다 입은 건 사실이죠. 자신의 모든 치부가 다 드러났고 네. 이제 보수 쪽으로부터도 버림을 받게 됐고 진보 쪽 민주당 쪽에도 더 이상 좀 어렵지 않을까. 물론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공기업이나 이럴 쪽은 모르겠지만 그럼 향후 포용을 함에 있어서 함께할 보수 인사들이 있을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일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번 아뜨거 한 거잖아요. 나도 이럴 줄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저렇게 극렬하게 저항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데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이렇게 반발이 심했다고 하는 거는 대통령의 고심이 앞으로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통합의 원칙을 제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제일 먼저 반발이 터져 나온 게, 계엄과 그 다음에 탄핵에 대해서 계엄을 비판하지도 제대로 못했고, 탄핵 반대 목소리를 계속 내왔던 인사였다. 이런 점들이 제일 크게 작용을 하는 거잖아요. 내란 청산을 외치고 있는 사이에 통합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도 인사를 과연 써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를 쓸 때 그게 일종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탄핵에 반대하거나 이런 목소리를 냈던 보수 인사는 좀 배제하려고 하지 않을까 싶고요. 네네. 사실은 전 이혜원 후보자도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친유승민계였고 당내에서는 그래야 지금은 사이가 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온건한 목소리를 내왔던 인사라고 하는 점을 굉장히 인상 깊게 봤다고 봐요. 그게 일종의 인사 기준이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렇게까지 나오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칙은 좀 세우려고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바로 뭐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또 보수 인사를 임명하는 거는 너무 무리한 거고 좀 자기적이기도 하고 당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좀 그 다음 인사는 저는 좀 인사 물망에 오르고 인사 검증 작업은 아마 그동안 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너무 길지 않은 시간에 새로운 인사를 발표하더라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는 가급적이면은 중도 진보 쪽에서 좀 찾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해수부 장관은 어떻습니까? 해수부 장관 원래 보수 쪽에서 원래 먼저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거기는 근데 부산 출신 인사 딱 꼭 집어서 네, 부산 출신을 얘기했기 때문에 부산에서 찾으려고 할 것 같아요. 계속 찾으려고 하는데 아마 그것도 누구를 찾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부산에서 찾는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것도 참 고민이 많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하나의 인사를 또 다른 인사로 덮는다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발표를 못했을 것 같은데 만약에 한다고 하면 분위기를 좀 바꿀 필요가 있으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하고 같이 동시에 발표를 하든 아니면 해수부를 먼저 발표하고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발표하든 이런 순서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마지막인데 이거는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이 주제는 좀 벗어났지만 지금 당내 갈등이 도저히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지지층끼리도 지지자들끼리도 지금 싸움이 붙었고 각가지 배경을 놓고 이여심까지 더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뭐 김어준까지 다 끌어들이면서 지금 상황이 커졌어요. 어떻게 전개될 걸로 보이십니까? 전 처음 통합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뭐 당내 의견을 듣겠다고 하는 것도 합칩시다 이렇게 나올 때 좀 놀라긴 했어요. 근데 통합 논의를 또 그렇다고 당내에서 다 공론화 시켜가지고 하기에도 굉장히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당대표 결단도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에 가장 큰 기준이라고 해야 될까? 그거는 최소한 이재명 대통령하고 상당 수준의 교감이나 공감이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정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건데 네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네네네. 도대체 이렇게 큰 일을
물론 대통령하고 다 상의했다고 하는 것도 문제지만. 항의를 했어도 또 대통령이 네, 말은 여기에 못하겠지만 개입하기가 힘들겠죠. 우상호 전 당근데. 정무수석 얘기를 들어보면 우상호 전 정무수석이 아웃사이더인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논의가 없었다고 지금 전 정무수석이 대놓고 얘기할 정도면, 이거는 최소한 그래도 뭔가 사인이 오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정청래 대표의 소통 방식이 여기서도 문제구나 하는 걸 다시 깨닫게 돼요. 이전에 청와대하고 엇박자 논란이었을 때도 그렇고, 법사위원들이 먼저 막 앞질러서 나가가지고 나중에 뒷수습을 하느라고 의원총회에서 법안을 바꾸는 모습들을 또 보면서, 당대표가 의원들하고 소통을 잘 안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정 대표가 너무,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지만, 독구다이로 혼자 살아서 그런가? 너무 이렇게 혼자서 결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몇 명 의원들하고만 소통을 하고. 또 그러고 나니까 문제는 이제 던져놓고, 좀 며칠 시끄럽더라도 조금 이렇게 수렴이 되는 현상으로 갈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수습이 오히려 안 더 돼요. 커지는 네. 상황까지 네. 온 것 같아요. 근데 정청래 대표 스타일로 봐서는 이거 고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물러설 수는 없겠죠. 여기서 그냥 접어버리면 오히려 당권이 더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갈 것 같거든요. 이거 하나 한번 정치를 그리고 선거를 직접 분석하는 입장에서 이거 하나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합당을 제안하면서 얘기했던 명분이 지방선거 압승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다른 지역 제쳐두고 서울과 부산에서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이 지방선거에 있어서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하고 부산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네. 부산은 조국혁신당에 상대적으로 호의적이에요. 근데 서울은 호의적이지 않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서울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부산의 경우는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조국 대표가 과연 어디로 출마할 것인가 이것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만약에 국회의원 선거로 지금 이제 국회의원 선거 쪽으로 간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보궐선거로. 근데 그렇게 가면 또 모르겠는데 만약에 진짜 부산시장으로 나가겠다고 덤비면 어쩌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재수 의원이 몸풀기에 이미 들어갔다고는 얘기하는데 하여튼 후보 구도하고 같이 좀 맞물려 있을 것 같고요. 부산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비토론이 아직도 조금은 그래도 정서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대신에 선택했던 게 어찌 보면 조국혁신당의 성격을 좀 갖고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산에서는 조금 도움이 될 거는 같아요. 두 지역만 얘기를 한다 그러면. 네네. 근데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조국혁신당을 품어 안지 않고 빨주는 쪽 파란보로 이렇게 해서 빨간색만 좀 고립시키고 나머지 색깔들을 민주당이 이렇게 품어 안으면서 아니 경쟁구도 내에서 민주당은 최대한 빨간색에 가깝게 접근해 가면서 중도 보수까지 확장한다고 하는 개념으로 보면은 조국혁신당을 안는 게 꼭 득만은 되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학적으로 계산했을 때 표도 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 단기적으로 보면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데 다만 이제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네네. 앞으로 이제 총선하고 대선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분란의 씨앗이 될 가능성은 있어요. 조국혁신당을 바깥에다 계속 두게 되면은 아마 진보 진영 내부에서 굉장히 이 갈등이 커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일들을 벌일 가능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런 거 싹을 좀 없앤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통합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지금 이제 반발하는 쪽에서도 그런 거잖아요. 왜 이 타이밍이야? 네네. 왜 이 시점이야? 그리고 왜 이런 방식으로 문제를 끌고 가? 이게 제일 큰 문제이기 때문에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전당원 투표까지 갔을 때 만약에 정청래 대표의 통합 제안이 당에서 부결이 되는 사태가 발생하면 정청래 대표는 굉장히 리더십에 타격을 입고 이거 비대위 체제로 가자는 소리 나오게 될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